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윤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주말 아침 디펜스 브리핑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 가운데서 한반도와 인류 안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신형 무기체계 관련 소식입니다. 자칭 중국판 아파치라 불리는 WZ-10 공격 헬기의 체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대량 생산 중인 중국판 블랙호크 G20의 동체를 이용한 헤비급 무장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제기로 보이는 기체가 식별됐는데 과연 어떤 성격으로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G20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대폭 개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형 공격 헬기를 개발 중이며 최근 시제기가 완성돼 비행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하얼빈 항공기 공사 테스트 시설에서 최근 정체불명의 대형 헬기가 비행 실험을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헬기는 G20와 유사한 하방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스터브윙과 피토관이 식별된다고 전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속 기체는 동체와 테일붐 형상은 G20와 거의 같은데요. 기수 부분에서 기존 G20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 아닌 텐덤 방식으로 재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변화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해당 헬기가 신형 공격 헬기인 WZ-21으로 명명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미 대량 배치 중인 WZ-10 공격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공격 헬기가 등장하자 오신트 소식통들은 해당 헬기의 용도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형 공격 헬기는 중국판 아파치라고 부르는 WZ-10인데요. 이 헬기는 아파치보다는 유럽의 타이거 공격 헬기와 유사한 구조로 제작됐고 최대 이륙 중량도 7톤 정도에 불과해 무장 탑재 능력이나 항속거리가 아파치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엔진 출력이 WZ-10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도 10톤이 넘는 헤비급 공격 헬기를 개발해 항속거리와 페이로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과연 이 기체가 어떤 형상과 성능을 가지고 실전에 배치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기체의 하방이 촬영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던 중국의 공격 헬기나 스카우트 헬기하고는 형상이 좀 거리가 멉니다. 전체적인 동체 형상은 중국이 최근에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는 WZ-20, 그러니까 중국판 블랙호크와 거의 유사한데 기수 부분이 약간 얇아졌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각도에서 촬영된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체 형상은 G20하고 거의 비슷한데 기수 부분, 아무래도 공격 헬기다 보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보다는 텐덤 방식이 좀 더 낫겠죠. 그렇게 개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G20가 10톤에서 11톤 정도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진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연료 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스터브윙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장갑판을 보강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이륙 중량의 큰 증가 없이 연료와 무장 탑재량, 즉 공격 능력과 항속거리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WZ-10이라는 공격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격 헬기를 개발할까요? 더군다나 WZ-1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우디가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최신형 공격 헬기를 두고 별도의 공격 헬기를 또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최근에 랜드연구소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 도입 가능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 헬기라는 것이 21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꽤 괜찮은 근접 항공 지원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드론이 워낙에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정찰경 공격 헬기 사업이었죠. 파라 사업을 날려버렸는데 자, 이제 앞으로 공격 헬기는 이러한 경량 헬기보다는 탑재 중량과 채공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중대형 기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격 헬기가 직접 적진으로 날아가서 적의 대공화망을 어느 정도 견디면서 근접에서 화력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근에 미국의 알티우스라든가 이스라엘의 엔로스 이런 미사일만 보더라도 사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적의 야전 방공 시스템의 위협 범위 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공중에서 레이더로 지상에 있는 표적들을 스캔
트랙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무장 투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격 헬기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현용 공격 헬기 WZ-10은 이러한 능력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WZ-10의 자체 중량이 아파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는 더 작은데 아파치보다 400kg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이 더 떨어지죠.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엔진이 아파치의 딱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출력을 내기 때문인데, 이 WZ-10 공격 헬기의 엔진 두 개를 합쳐도 2600 샤프트 마력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개량형 기준으로 엔진 하나당 출력이 2000에서 2400 샤프트 마력이 나오죠. 이 WZ-10은 엔진의 힘은 딸리고 동체는 무겁다 보니까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연료의 한계가 있어서 채공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이 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육군에도 배치를 하고 해군에도 이것을 전속을 시켜서 075형 상륙함에서 그 대만 공격 작전에 사용을 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막상 이것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채공 시간도 짧고 무장 탑재량도 적어서 상륙함에 탑재하는 공격 헬기로 사용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G20를 기반으로 기동 헬기죠, 해군에도 대량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동체를 이용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면 항속거리도 굉장히 길고 채공 시간도 길고 무장 탑재량도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의 수상 표적 그리고 공중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공격 헬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의 동체를 공유하는 개념은 미 해병대에서 바이퍼와 베놈 헬기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중국이 이런 공격 헬기를 만드는 건 아마도 075형 그리고 076형 상륙함에 대량으로 탑재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가미카제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075형이나 076형의 이런 헤비급 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탑재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해양 무인전력사령부라고 해서 중소형 해상 드론들을 운용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도 이 공격 헬기가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론은 물론이고 이 함대 전체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어떤 금단의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처음 깨는 것이 어렵지, 누군가 먼저 그 벽을 깨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그 벽을 넘어서 금단의 영역을 더 넓혀가곤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무기 체계가 바로 그러한 영역인데, 지금까지는 윤리 문제 때문에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무기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전장을 주도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이 로봇,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인 무기 체계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금단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폭 드론을 만들어 실전에 사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상 오퍼레이터의 통제 없이 적진으로 날아가 스스로 적 목표물을 탐색하고 식별, 추적해서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폭 드론을 만들었으며 동부전선에서 실전 투입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 세레이 스터넨코 씨가 현지 시각 3월 20일 전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코피안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60기계화여단과 제63기계화여단 측의 도움을 받아 최근에 새로 제작된 자율공격 드론 실전 평가를 실시했으며 러시아군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거세지며 러시아군이 이에 대응한 제밍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스터넨코 씨는 이 자율공격 드론이 극심한 전자전 환경 속에서 스스로 표적을 찾아 추적하고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드론은 기존의 FPV 드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동 타겟팅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전자광학 카메라로 전장 일대를 스캐닝한 뒤 사전에 입력된 것과 같은 형상의 목표물이 식별되면 이를 자동으로 추적해 돌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드론이 표적의 정확한 성질을 파악하고 피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인간 오퍼레이터 개입 없이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판단해 공격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윤리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은 극심한 전자전 환경 속에서 드론이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인간의 통제 없이 전장에서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무기의 등장이 앞으로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꿔갈지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제60기가여단이 쿠피안스크 쪽에서 촬영해서 공개한 교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드론 화면이 보이는데 일반적인 FPV 드론의 그런 화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적을 향해서 돌입하는 이 드론이 인간 오퍼레이터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드론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해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됐지 인류를 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권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전투라는 행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사고가 대결을 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교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교전 과정에서 고민하는 휴머니즘이나 인도주의적인 이런 것들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죠. 실제로 지난해 미 공군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인간 통제관이 자 됐다 그만하고 복귀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인간 통제관의 그러한 명령을 임무에 방해되는 요소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인간 통제관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질 수가 있고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이 모셔야 하는 그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미 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으로 하나씩 보실 텐데 이 첫 번째 보시는 러시아의 전투 로봇 우란-9 같은 경우에는 30mm 기관포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장갑이 12.7mm 중계관총의 직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인간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교전할 수 있게 만들면 아마 이 무기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최적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적 진지를 문자 그대로 쓸어버리고 다닐 겁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미 82 공수사단에 시범 배치돼서 현재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82 공사단과 함께 통합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R600이라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총도 설치되어 있고 제블린 미사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 보병 분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그런 무기지만 여기에도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빼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게 되면 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립소 M5라는 신형 전투 로봇입니다. 미 육군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포탑은 자유자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0mm가 됐든 25mm가 됐든 기관포라든가 대전차 무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각종 센서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향 실시간 상황 파악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적을 스스로 식별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간 오퍼레이터가 이 공격 명령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가공할 살상 무기가 되겠죠. 인류는 이러한 유형의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고 현재까지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게 살상 권한을 주는 것을 금기시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 금기의 벽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부대 관계자가 전자전 재밍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드론의 작전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가 그대로 미국, 러시아, 유럽, 해외 각국으로 퍼져가게 되면 이미 지금 거의 끝판왕 수준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이 무인 무기 체계들의 살상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하나 둘씩 설치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적의 장비는 물론이고 인간까지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네, 과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것이 인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실전 사용으로 고삐가 풀린 이 인공지능 살상 소프트웨어의 실전 배치,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범국가적인, 범인류적인 레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패권 경쟁이다, 전쟁이다 해서 이러한 레진보다는 살상 효율에 이 위정자들의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